닥터 프렌즈의 오마이갓 세계사 이낙준 지음.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 어디까지 해봤나? 질병사, 전쟁사, 과학사, 인류사를 한 권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33편의 의학세계사.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왕과 전쟁사를 중심으로 공부해왔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식주와 문화 관련 역사책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인문학의 인기와 중요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영역에 참전한 또 하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세계사 중 의학 중심으로 치필한 인문을 접하기는 처음인 듯합니다. 그럼 일부 내용을 옮겨볼까 합니다. 중략된 내용이 있으므로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헤로필로스는 동맥과 정맥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대로 심장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심방은 혈관의 일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헤로필로스는 아니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술했어요. 또 신경을 힘줄과 근육, 혈관과 구별하고 신경이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경에는 2종류가 있는데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으로 각각 구분된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슴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뇌는 생각실, 즉 흥분을 가라앉히는 곳으로 인식한 데 반해 헤로필로스는 뇌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관장하는 곳, 즉 지성체라고 명명했죠. 또 자궁은 속이 빈 기관임을 보여주고 난소와 자궁과의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의 구조도 수정체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식별했어요. 헤로필로스는 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해 세운 곳이죠. 그리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아주 번화했지만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이 강력하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지도자는 헤로필로스에게 죽을 때까지 해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해부를 진행했어요. 기록을 잘 보면 사형수가 숨이 붙어 있을 때 해부를 진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부를 진행했다고도 전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했기 때문에 헤로필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의 존재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헤로필로스는 죽을 때까지 해부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기반으로 선구적인 지식을 남깁니다. 하지만 헤로필로스의 저서는 악마의 지식으로 간주되면서 1800년이 넘도록 사장됩니다. 그렇게 인체 해부가 완전히 쇠퇴했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어요. 의사들이 언젠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귀족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1231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러다가는 다 죽어. 교육을 목적으로 5년에 1명 정도는 해부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해요. 해부에 대한 규제를 풀되 제한을 두었어요. 교수형에 처한 사형수의 시신만 의사 개인마다 5년에 1번씩 해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자. 라고 외치던 시기였잖아요. 내세보다는 현세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 해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죠. 다빈치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해부도 그 중 하나입니다. 화가는 해부학의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술가의 관점에서 사람 몸의 구조와 기능을 알기 위해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죠. 르네상스 시대 이후 16, 17세기에는 마을 축제에서 해부를 진행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18세기가 되자 아주 저명한 의학자이자 해부학 교수가 많이 배출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부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가져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체 도굴이었다. 해부학에 필요한 시신을 많이 필요로 했지만 사형수가 부족했고 해부학에 필요한 시체가 부족해지자 사형수가 아닌 일반인의 시체 도굴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시체 도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섬찟한 일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섬찟하고도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진단을 제대로 못해 생매장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도굴꾼 중에 무덤을 팠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도망쳤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이 도굴꾼들은 순진한 축에 속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살아있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더 무서운 일도 있었어요. 밤에 무덤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땅 파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는 돈을 더 줬어요. 영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어차피 시신을 팔 거면 묻히기 전에 우리가 직접 생산할까 생각합니다. 당시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둘이 최소 16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부학자 로버트 녹스가 이 둘에게 시신을 구매했는데 분명 녹스는 그들이 살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져온 시신이 하나같이 목이 졸린 채 죽어 있었으니까요. 이들의 만행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녹스의 제자가 시신 중 하나가 자기 친척임을 알아보고 신고합니다. 과거에는 사망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사망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19세기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 징후라는 개념조차 잘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 한간에 소문이 돕니다. 무덤에서 흐느끼는 소리, 관을 쿵쿵 두드린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려주세요, 희미한 말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묻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죠.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사후 세계와 미신은 가장 신비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기 전에 묻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죽었다기 살아났다거나 원한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죠. 좀비에 대한 공포, 프랑켄슈타인 등의 소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에 바로 넣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8일 동안 눕혀놓고 프라피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각. 그리고 땅에 묻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닦았어요. 촉각. 또 향수를 뿌립니다. 후각.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하죠? 로마에서는 또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주기 전에 창으로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기 매장을 막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형수가 살아나 멀쩡히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맨드레이크가 함유된 와인으로 닦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맨드레이크가 최면 효과가 있어서 사람을 기절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었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음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중세 시대의 환상통. 중세가 옵니다. 종교의 시대죠. 과연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괜히 중세를 암흑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유일신, 기독교의 시대예요. 로마 후대에 이르러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기독교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유럽을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선에서 보면 고통은 죄로부터 와요. 느낌이 오시나요? 만병의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죄라고 믿던 시절이에요. 나병과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문둥이라고 불리면서 박대받던 시절입니다. 환상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없는 팔이 아플까? 어디서 싸우다가 팔이 잘렸다고 했지? 뻔하지. 찌찌 같은 반응이 줄을 이어요. 심지어 벌도 받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진짜 자신의 죄가 많아서 아픈 줄 알고 머리를 밀고 수도승이 되기로 해요. 하지만 환상통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중세에는 환상통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비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